안녕하세요. 저는 48세 여성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해서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서 재혼을 하는 게 아깝다며 조언하지만 3년 전 이혼 소송을 거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어요. 사연을 듣다 보면 이별, 시집살이,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부모나 형제가 없는 저는 어디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제 이야기가 다소 희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제 마음을 듣아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실래요? 저는 경상북도에 있는 시골 깡촌에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은 헤어지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 버려진 외손녀인 저를 무시할 수 없어서 할머니께서 혼자서 저를 키우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물질적으로 부족한 삶이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순하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커갈수록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지고 몸도 많이 아픈 편이셔서 제 유일한 희망은 어디서든 빨리 취직해서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저를 키워주시면서 남을 위해 아끼신 돈으로 나를 키워주셔서 그 보답을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작은 유통회사에서 격리로 취직했어요.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고 만난 것도 사드리는 뿌듯함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첫 회사에서 일한 지 2년 가까이 되던 중에 같이 일하던 부장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제게 함께 가자고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야무지게 하는 걸 눈여겨보시고 새로운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보다 월급도 더 주고 복지도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첫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일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직을 권하신 부장님은 제 귀인이셨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겁은 낮았습니다. 더욱 높은 월급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말에 과감히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법이죠. 새로운 회사에 다니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제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예전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은요. 키가 크고 꾸벅한 안경을 쓰고 늘 사람을 좋아하며 웃음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하게 된 건설회사의 하청업체에 속한 직원이었고 업무상 일주일에 2번 이상 우리 회사로 출장을 오곤 했어요. 건설업 특성상 매우 시끄러운 직원들이 많았는데 남자들 사이에는 자주 서로를 까내리며 괴롭히는 농담을 했지만 그의 남편은 인생 한 번 살아보는 한 번의 인생인지라 찌푸리지 않으며 항상 웃고 말했어요. 저는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말을 들었는데 잘 알고 보니 그보다 위에 있는 직원이었고 그들은 왜 아직도 결혼을 못한 것인지 직원이 부족하면 소통할 수 없다고 항상 말했어요. 잔소리를 하던 그날 회사 직원 대다수가 현장으로 일을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날 남편이 업무를 보러 나와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 대리님이라고 불렀더니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했는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네요. 남편과는 업무상으로 자주 마주치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가끔 우연히 만나 대화도 나누고 챙겨주다 보니 어느 날부터 남편은 제가 어딘지 찾아다니는 것 같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회사 사람들도 저희를 밀어주었답니다. 연애 시절엔 그런 남자는 어딨겠니요. 남편이 다정하고 자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이 다 맞춰주셔서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를 알지 못할 정도였었어요. 제가 당시 23살이고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조차 못하는 시기였는데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더니 시부모님은 무조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요? 일단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연차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어서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가씨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셨고 각자의 집에 살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가족으로는 외할머니만 계시는 건가요? 그래요. 부모님이 없어서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대학을 안 나왔겠네요. 23살이라는 걸 보니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격리 중이신 건가요? 돈을 좀 벌어 두셨다면 결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월급을 받으면 많이 저축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아직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녀가 1년이나 교제하고 시댁에 인사 왔으면 말 다 했지 오늘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나이 이제 30 중반인데 그럼 결혼도 안 하고 잠깐 만나다가 헤어지려고 했어. 이 아가씨 무서운 사람이네. 어디 책임감 없이 사람을 만나요? 어디서 배워먹은 태도야? 어머, 미애.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화부터 내지 말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럴 거면 이 아가씨랑 헤어져. 보아하니 결혼 생각도 없고 우리 장남이 뭐가 부족해서요?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를 만나니 맏며느리 자리가 중요한 건 몰라요. 여태까지 장가도 가지 않고 고른 여자만 만나왔는데 고작 이거야? 엄마 앞에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면서 결혼할 거라고 하세요. 남자를 사귄 것도 처음이었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 것 또한 처음이었는데 시어머니 분은 보통 분은 아니셨어요. 저희 가족이란 게 다름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자기 아들을 놀다 버리겠다며 어찌나 화를 내셨는지. 저런 시어머니에게 주저앉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렇다 해도 출력 상태는 다른데요. 짓궂은 운명은 나와 남편을 부부로 연결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뜬금없이 임신을 하게 된 일이었죠. 그래서 양가에서 반대를 하거나 머뭇거릴 틈도 없이 저의 24살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혼수를 준비해 갔지만 손주를 가졌으니 봐주려 하셨어요. 남편이 장남이기는 했지만 집안 자체가 손이 귀한 집이었습니다. 시집을 가니 시댁에는 홀어머니보다 15살 어린 시동생이 있었어요.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고 각자 식구들이 벌어먹으면서 무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 혼자 사시게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과 동시에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 성격이 바쁜 편이라서 임신과 결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 집안 살림을 책임지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눈엔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산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지냈던 나는 몰랐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각 집안이 가품을 갖고 여자가 시집 오면 그 집안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정교육을 받지 않은 나에게 특히 자신의 말을 따르고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4살이던 나에게 시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은 정말 어려웠고 어느 부분에서든 비난과 통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간부터는 제 삶의 전부인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남편도 여자들의 일이라 남을 나라 하니 저는 오롯이 혼자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감당했고요. 아무리 좋은 남자도 결혼하면 자기 엄마 식구들 편을 낳고 10년간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최씨 집안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10년을 힘든 시집살이를 견뎠더니 그것도 익숙해지고 제법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손이 덜 가다 보니 저 혼자만의 시간도 나고요.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와 육아를 10년 하며 살면서 이제 익숙해져 숨통이 트인다 했던 것 같았는데 제 인생에 남겨진 일들로는 시동생의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이 일어날 때까지 동생은 크게 싸울 거란 것이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집 가족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환영한다 삼아 양가 상견례를 마치기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야겠지요. 제가 얼마나 행운이 가득한지
이렇게 아름답고 똑똑한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대로 저만 보기만 해도 이쁘고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곧 직장에서도 잘 다니고 계시고 아름답고 현명한 며느리로서 아이들도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영민한 손자, 손녀들의 모습까지 이미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계획은 서로 공감하고 결정한 거예요. 저도 가족이 많은 걸 좋아해서 아이 넷 낳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손주가 많은 게 좋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은 손이 귀한 집이라 아이가 많으면 더 좋겠죠. 손익동사인 저는 시집와서 10년째인데도 애 한 명만 낳고 끝이라고 하네요. 전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했는데 말 못 듣겠어요. 형님은 어디 계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산다고 했지 않았나요? 밖에 계시네. 아까 음식 내오신 분. 그쪽도 손이 먼저 올라가네요. 네, 야. 저는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집에 계시지만 좀 꾸밀 수 있고 계셔도 하십니다. 뭘로 뵙겠어요? 주택이긴 하지만 단층이고 좁아서 도움이 안 돼도 돼요. 일하는 것은 본인 형님으로 충분하고 앞으로 시집 오셔도 명절이나 그런 건 일 안 해도 돼. 너는 회사 일이라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손에 똥을 싸는 전업주부니까 도맡아서 일 다 할게요. 결혼하고 너희 집에 도움 필요하면 불러줘도 되고 진짜요. 너무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아까 음식 먹을 때 맛있었어요. 집안일은 전혀 몰라서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써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무슨 말이야. 돈 아깝다고. 넌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한 단계 바빴는데 당연히 못할 수도 있지. 다 제 할 일하면 되는 거야. 네 형님. 그 음식 솜씨 만들려고 내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 이제야 빛을 바른다면 그것은 그렇고 이번에 우리 막내 진급 앞두고 있다는데 내가 너의 삼촌께 귀띔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이제 서로 가족인데 서로 잘 되면 좋잖니. 당연하지요. 안 그래도 삼촌이 결혼 선물로 그의 팀장 직분 달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동생은 저보다 8살 아래로 집도 꽤 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해도요. 시동생과 동서가 다니는 회사가 동선의 삼촌에 계셔서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해오시는지요. 나는 열심히 일한 것도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10년 동안 잔소리였지만 동서는 값진 대학을 나온 집안의 사람이라고 해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아주 존경하여 대우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설정한 게 아니더라도 부엌에서 동서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게 없고 갖고 있는 게 없이 시집와서 부엌에서만 집안일을 하는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지 눈물이 살짝이나마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좋은 직장에 출신이 뛰어나게 있기에 그렇게 엄격한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부러웠나요? 대접을 받고 싶어요. 시동생이 결혼한 후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명절 집안 행사부터 동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임신과 출산, 그리고 뒷바라지까지 모두 나에게 시키곤 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억울했지만 태어나는 조카들이 예쁘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아무 말도 거칠지 않았어요. 심지어 동서의 산후조리까지 모두 도왔죠. 애들이 뭘 잘못했겠어요. 이렇게 가족이 커질수록 내 할 일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저희 집과 시댁인 동선의 집까지 새집 살림을 해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제 남편도요. 죽었다 깨어나도 힘든 일이 없었겠지만 고통을 참아왔기 때문에 20년이 지나 시집 온 후 시댁에서 분고를 하러 제 아들도 군대를 갔던 그날이 왔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시골집과 왕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가게를 쥐고 있어서 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내역은 남편에게 문자로 바로 전달되었고 매달 가계부를 쓰고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했죠. 연애할 때는 순박하고 자상한 남자로 알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냉철한 면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 남편은 자신이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성실한 사람이었던 예전
순수한 남편의 모습은 겉으로만 보았을 뿐이었어요. 돈이 부족하다고 남편에게 이번 달 생활비를 추가로 요청할 때 남편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하며 난리를 쳤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였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가 부담되지 않았잖아요. 남편은 예외적으로 나가는 돈에 인색하며 또한 제가 일을 하게 하거나 밥값을 내도록 했어요. 요구된 돈만큼 저를 지원하는 대신 일을 시키거나 밥값을 낼 것을 요구했죠. 식모 취급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결혼 20년 동안 제 용돈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생활비와 아들 교육비에 늘 쪼들리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제일 힘든 것은 뭘까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변해버린 남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제 남편은 결혼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게 호인답지 않는 시집살이를 할 때도 나 몰라라 하고 동선이를 보실 때도 자신이 바빠서 대신으로 새동네를 돌봐준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 제 나이에 40대 중반 남편이 50대 후반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의 다니시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어 독립했지만 남편과 제가 이제는 중년이 되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네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식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얼마나 준다고 하던가요? 그런 것에 왜 그렇게 궁금해하시죠? 기억나시나요? 아파트를 살 때 퇴직금을 이미 미리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단지 몸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께서 건설업체에서 30년 가까이 일하셨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경력직으로 취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나이는 곧 환갑이라서 어차피 퇴직을 생각 중이었고 예상보다 5년 정도 일찍 퇴직하게 됐으니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력직이라도 누가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 줄 거야?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운 좋으면 아마 아파트 경비원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당신은 이제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해. 아직 우리 찬민이 취업도 안 했고 결혼도 못 했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는 건 내가 왜 걱정해? 내가 벌어서 결혼하게끔 해야지. 그래. 나는 이제 30년 동안 일했으니까 퇴직 생활을 즐기려고 해. 좀 쉬어야겠어. 그래서 생활비나 재정적인 문제는 너가 스스로 처리해야 해. 어디 식당 가든지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든지 괜찮아. 20년 동안 집안일만 했던 것으로 그쪽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나한테 갑자기 일을 시키다니요. 20년을 쉬었는데 누가 나를 써주겠어요? 그것은 내가 알기 싫은 일이고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나에게 알려주는 거네요. 내가 앞으로 당신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살아보자고 말하니 이 20년 동안 내가 벌어들였어야 할 돈이라는 얘긴 아니에요. 아직까지 40대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시기예요. 남편은 일주일 전에 퇴직한다고 하고 이제부터 돈을 벌어오라고 갑자기 통보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께서도 자녀들이 고생한 만큼 나도 돈을 벌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퇴직한 후 첫째 딸은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집에서 처절하게 지내고 있고 남편은 자신의 선언대로 쇼파와 한 몸이 되어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용기를 내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방끈이 짧고 경력이 끊긴 중년 여성이 누구한테 고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대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처음에는 회계와 마트 운영 업무들을 해보니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일이 임시계약직이라는 점이죠. 파트타임으로 일하느라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에 따라 급여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하루에 출퇴근이 총 67시간 걸리는 직장을 찾던 중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았어요.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일하기에 따라 정직함에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친한 친구들이 동네 사무소에서 무료 문화교실을 들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한가하게 듣지 못한다고 말했더니
수강 신청이 운에 따라 달라져서 무작정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신청해보라고 문화교실 과목이 나열된 목록을 보여줬어요. 개원들이 말한 대로 진짜 다양한 과목들이 많았는데 선으로 하는 간단한 광해부터 참여교실인 율동 댄스 과목까지 흥미로운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수업은 단연 그림 관련 수업이었어요.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미술대학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시골집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었거든요. 아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저는 미술적인 진로를 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해서 도자기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경쟁자가 많았지만 운이 좋아 콩의 수업을 듣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3개월씩 듣는 과정이기에 마트에서 근무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뜻밖에도 무료로 참가한 문화교실 덕분에 인생이 서서히 변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부터 공예 강사님은 제가 도자기 접시에 그리는 것을 보고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색조합이나 그림의 구성을 잡는 능력이 독특하다고도 하셨습니다. 미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았기에 개성적이고 특별하다는 면을 강조하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처럼 평생 처음 듣는 말로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재능도 얼마나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겨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아이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수업을 듣고 있던 중에 강사님께서 저를 수업 보조 도우미로 발탁해 주셨어요. 어느 날 강사님께서 수업이 끝난 뒤에 저만을 따로 불러내시면서 수업 보조를 너무 잘 해주고 일하는 것도 남다르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공방 손님들에게 수업을 보조해줄 강사로 올 수 있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수업이 있는 날만 2~3시간 정도 와서 일해주면 좋겠다면 마지막으로 시급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마트에서 일한 한 달치 월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지만 급여는 2배로 받는다니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싶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공장 일을 알아보고 그마저도 젊은 친구한테 뺏길까봐 망설이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제 손재주로 이런 기회가 찾아와서 문학의 실 강사님의 권유로 마트 계산회를 그만두고 공예공방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예공방에서는 예약으로 온 손님들에게 도자기나 접시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게 안내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문화교실에서 받았던 수업과 유사한 수업들이라 어렵지 않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엄마나 부인으로 불리던 것에서 벗어나 박미애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창작 욕구가 생기고 공방 일에 대해서도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 또는 공방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체험 손님이 말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휴대폰 액세서리나 케이스를 직접 만드는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요. 강사님의 허락을 받아 임시 수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공방 체험 수업이 인기 있는 수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전 정규 공방 강사로 승격되었고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를 정기적으로 학습하는 공방 수강생들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어요. 학생들이 저를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를 사람들이 왜 선생님으로 부르는지 알겠어? 공방에서 일하는데 선생님이 되다니 라고 했더군요. 제 어머니는 작은 규모이지만 몇 달씩 짧은 코스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급여도 꽤 괜찮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너스 월급을 받아서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전에 보시기 좋았던 검정 바바리 코트를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제가 사줄 거예요. 아이고, 왠지 깜짝 놀라네. 20년 만에 입에서 선물 얘기가 나오다니 생시야. 꿈을 꾸는 건가? 어머니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저만 있어요. 어머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하지만 여태 집안일에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이번 달부터는 용돈도 다시 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퇴직하셨을 때 몇 달 동안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요. 늘 죄송했습니다. 진짜 내가 맏며느리 덕분에 허긍하게 생겼네. 꿈 아니지요. 내 볼 좀 꼬집어봐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여겨서인지 선생님의 말에도 시큰둥하더니 좋아하는 용돈을 드린다 하자 그제야 180도 달라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이게 진짜 돈을 좀 벌게 된다 싶으셨겠죠? 그 시어머니는 용돈을 받고 하루아침에 제게 다르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직장 다니는 동서와 부엌댁이었던 저를 완전히 차별하던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서 뭔가 통쾌하고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렇게 20년 만에 시댁에서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받으며 한푼에 있던 나에게 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서가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해외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 들킨 것이었죠. 평소 질투와 시샘의 화신인 시어머니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친정이라는 시댁 차별이라며 시동생 앞에서 펑펑 울며 서러워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시동생과 동서가 싸움을 벌였고 시어머니는 원래 1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에 토라지는 분이라서 동서에게 그런 차별을 하여 결혼 10년간 이런 일을 한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와 동서를 항상 차별하던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사돈과 차별받아 열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통쾌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서 결국 동서를 시댁으로 불러서 1대1로 면담했는데 요목조목 따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손익을 동사 보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전해 듣는 동안 동서가 저를 아래로 보던 얼굴이 떠올라 10년간 묵은 불편함이 풀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동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서가 연락을 해서는 날씨도 좋고 시어머니를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며 며느리들끼리 돈을 반반 내서 보내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서가 형님, 1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있으시겠지요. 이런 빈틈없는 피로 얼룩이 된 말도 놓치지 않고 하길래 알았다고 반반 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보내준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 의복을 사입고 경남 진해 벚꽃놀이를 다녀왔다고 하시던데요. 결국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시어머님인 것 같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더랬습니다. 그 중간에 동서를 만나서 들었더니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따로 용돈 30만 원을 더 주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여행 다녀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군요. 여행 중 길가에서 냉이를 찾아 갖고 왔다며 아빠께서 냉이 3상자를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래에도 쉽게 퍼지지 않게끔 냉이를 꼼꼼히 손질하고 상태가 좋은 것을 보내달라는 말도 하셨는데 모든 귀찮은 일을 저에게 떠넘기는 시어머니를 알기에 그날도 조금 짜증이 났는데 그때 동서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여행 다녀오셔서 고맙다고 홍삼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집에서는 이런 걸 안 먹으시니 저에게 가져가서 드시라며 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는 길바닥에서 냉이를 파다가 던져주시고 동서 씨에게는 그 비싼 홍삼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동서 씨에게 몇십만 원을 더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얀이 전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모 꽃구경 가는데 100만 원이나 똑같이 냈는데 누구는 홍삼을 주고 누구는 냉이를 주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모르던 사실인데 알게 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동서랑 같이 반반해서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동서는 홍삼을 받고 저는 길바닥에 있는 냉이를 받았어요. 막내는 홍삼을 받은 걸로 알아. 냉이든 홍삼이든 몸에 좋은 건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너도 참 웃긴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도 다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보낸 냉이 박스를 보며 길바닥에 흙이 잔뜩 묻어있는 냉이가 마치 제 처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었지요.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참았다는 것조차 못하고 꼴도 보기 싫어서 집 베란다에 냉이박스를 던져놨습니다. 당시 공의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소년들이 많아졌고 예약이 너무 많아 한 달이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던 때여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꼬리를 붙잡으려 하려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른 날들과 같이 늦은 오후에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의 표정이 닭주둥이처럼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당시에 요즘 나는 바쁘다며 매일 밖으로 나가면 연락조차 안 하는데 집안일에 신경도 쓰지 않고 어제 오늘을 지켜보지 않다니 이상한 냄새가 안 나냐고 물으면서 나도 자기 냄새를 모르겠다며 곧 당신이 오래전부터 썩었는데도 모르겠나? 그리고 쓰러져서 자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마치 듣고 보지 못한 악취가 난 것처럼 말해.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안 치웠어요. 이건 무슨 일이야? 가정주부는 집 안을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도 몰라요. 돈 좀 번다고 집안일을 이렇게 방치하고. 반찬이랑 국만 해놓으면 다가 살림을 해야지. 그 공방은 주 5일 근무를 안 하냐. 주말 휴일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면 그만두거나 몇 푼 벌어놔봐.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난리야? 남편은 가끔 쌓아둔 불만을 풀면서 화를 냈어요. 그럴 때는 온갖 욕을 내리면서 성질을 쏟아냈어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 20년 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온 거네요. 시어머니나 남편이 그 나물에 그 밥이같이 무시하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역시 모종자의 진리였네요. 한심한 삼식의 남편에게 제 가게 일을 설명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말없이 악취가 나는 원인을 찾아다녔어요. 베란다 근처로 갈수록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찰나에 보름 전에 냉이 3박스를 저에게 보낸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동서를 차별하고 저를 무시하던 시어모에게 화가 납니다. 냉이 박스를 베란다에 던져둔 것도 있었습니다. 만지고 싶지도 않았지만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냉해가 든 스티로폼 박스를 열었습니다. 박스 안에 같이 넣어둔 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보자마자 기아문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취의 문제는 냉이가 아니라 달래둔 김밥에 담긴 음식 찌꺼기들이 박스 안에서 부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악취가 났던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날이 따뜻해서인지 벌레가 잔뜩 모여 있어서 심각했고 이로 인해 집안에서 악취의 원인을 확인하면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냄새가 더 역하게 느껴져 도저히 집에 못 있겠다고요? 속에서 올라오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즉시 집을 나왔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냥 잠시 기분이 나빠졌을 때였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어딘가 고장이 났거나 지난 20년간 쌓인 감정의 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정처 없이 걸었지만 어디에 가려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친정도 피부도 친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운 사람처럼 섬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을 참으며 드디어 내리쬐 쉴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도 말없이 방문을 열었더니 놀란 표정으로 제 모습을 보았지만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과 속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전에 보내주신 냉이와 같이 쓰레기를 넣어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냉이는 쓰레기. 아, 그때 관광버스에서 먹은 점심 음식이 남은 게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남의 다리를 긁는 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집에 있는 음식 쓰레기들이 썩어서 어떻게 된 줄 아는 소리인가요? 음식이 썩고 벌레가 꼬여서 집안에 악취가 퍼진다고요? 그 음식 쓰레기가 왜 썩었는지 아냐?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두었다는 거니? 내가 냉이를 깨끗이 털고 다짐해서 먹으라고 했어? 하지 않았네.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냉이 손질도 안 했네. 그런 소중한 걸 냉이가 소중하다고요? 어차피 어머니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에 범벅이 되어서 냉이는 먹을 수 없었을 텐데 왜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씻으면 먹을 수 있는 건 당신이 알고 있어야죠. 쓰레기는 잘 버려져야지요. 이제 보름이나 지난 후에야 박스를 열어봤는데 그게 이제 말이 되거든요. 요새는 장난으로 우리 밥을 차려주기는 하니 그런 공방을 떠난다는 것도 저희 남편이 밥을 잘 챙기지도 않는 걸 보니 정말 그렇네요. 어머니는 쓰레기통으로 다루시는군요. 왜 그런 걸 제가 먹어야 하는데요? 이 아이가 뭘 잘못 먹었나요? 갑자기 밤중에 찾아와서 사람을 소외시킨다는 게 무슨 망언이냐? 너는 처음부터 그래왔잖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머리를 어떻게 하셨단 뜻이냐? 길가에서 냉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쓰레기 취급하면 어떡하다고요? 사람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가정교육도 못 받았고 공부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소리를 듣는 거야? 알겠나요, 어머니. 매번 제게 부모가 없고 가르치지 못한 너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너의 늑달의 노고와 건실의 도움을 받은 것뿐이에요. 누가 봐도 나는 어머니의 아들을 도와주었던 것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상처를 무시한 채 어머니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며 더 비난을 쏟아붓곤 해요. 20대 초반에 시집간 나였다면 그런 심호흡의 압박을 받아 겁을 먹었겠지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억지로 행동하기에 불과하다고 느껴져요. 과거에도 쓰레기통 취급했던 사람과 현재도 쓰레기통 취급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아무리 정을 붙이려 노력하고 잘 맞춰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를 식모 취급하는 남편, 얼굴 하나에 가사도우미로 대우하는 동서, 시동생까지 떠올리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손으로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틀 동안 고됨을 겪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조만간 백반기를 맞이할 시기니 이제 더는 쓰레기통 취급받으면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20년간 전업주부로만 지내며 우물 안에서만 살았던 나는 몇 년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년간 갇혀 살았던 내 자신은 없어지고 내 이름을 세 글자로 다시 찾아가며 시댁과 남편에게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꺼내거나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댁 가족들은 내 행동을 갑자기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나를 변화한 것으로 인식할 때 내가 50세를 맞이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찾아온 후 가장 먼저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나서 군대에서 전역한 아들에게 제가 이혼하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시댁에 시달리는 것이 싫다며 제가 이혼을 원한다면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식의 동의를 구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했고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남자를 구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소심하게 살아왔지만 갑자기 이혼하길 원한다고 하자 남편은 밖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쳤냐고 말하며 못 들은 척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함께 살았던 집은 여전히 있으니 완제품이 아닌 최신 버전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남편인 별표 무명 별표가 저는 별표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별표 나와 별표 각자의 한켠에 있는 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별표 이혼 통보 별표를 한 후 말도 없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어이가 없었는지 처음 몇 번은 별표 끈질기게 연락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무시하고 별표 그러다가 나중에는 별표 말을 걸 것이라 생각하고 내버렸는데 별표 제가 본격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후 별표
그제서야 남편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난리를 치고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별표 남편은 제가 가게에서 산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가게에 찾아와서 성질을 냈고 그것도 안 통하면 살살 구슬러가며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별표. 저를 회유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제가 재산분할 신청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생활 20년간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다 보니 남편의 재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남편의 명의 재산이 꽤 있었어요. 25평대 아파트 한 채와 모아놓은 돈도 많았죠. 처음에는 제가 이혼 소송을 걸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내가 번 돈도 아닌데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노발대발하던 남편도 법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선 2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이 제가 재산분할을 받기에 유리했고 시댁 새집 살림을 도맡았다는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남편의 재산의 절반인 3억 원가량의 돈을 제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내려진 상황에서 남편과 제가 살던 3억 원가량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집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제게 넘겨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들 둘 사이의 협상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법은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남편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고 마음을 편히 풀 수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제 가게에 얽매이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휴대폰 아트 공방에서는 저만의 디자인이 담긴 휴대폰 액세서리를 만들어 전시 및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에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받으며 사업을 확장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현재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고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과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업은 잘 되고 있고 가끔 시댁과 연결된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 동생의 집안 사업이 어려워지고 전 남편은 별린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동생 애가 같은 집에 함께 산다고 합니다. 작은 단층 시댁집에서 그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산다는 것을 상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서는 저와 이혼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맏며느리가 되어버려서 결혼 15년 차에 대가족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저를 부려먹던 공주가 졸지에 7명의 가족을 살려주고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광경을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여 직접 보질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게 믿음직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게끔 회수받기를 원래 하기 때문에 몇 대를 되풀이하여 해할 다시 돌려받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제 경험으로 군림하면 어려운 시험과 상처에 마주할 때 무조건적으로 회복력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어느 시점에서 도망가서 허둥거리고 있거나 좌절함과 무력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지 말고 가장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부터 하나씩 행동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기만 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자신에게 나타난 자기 회복과 변화가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감사를 전합니다.